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10회 어제 시행됐죠? 4월 5일에 시행된 시험에 대한 간략한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냐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본 건 아니고 데이터 전문가 포럼 네이버 카페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올리시는 여러 후기들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복원하시는 문제들을 제가 쭉 보고 난이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시험은 솔직히 좀 많이 무난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고 본인이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기출 관련해서도 공부를 하고 하셨으면은 60점 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합격하기 정말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애매한 문제도 있었지만 당연히 그런 문제들은 합격 불합격을 가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100점 맞으라고 떠먹여주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70에서 80%의 문제들은 제가 쭉 보니까 기출이나 아니면은 성실히 공부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제가 무난이라고 난이도를 평가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이 시험은요, 보고 나면은 후기들이 다 어떻게 올라오냐면 너무 어렵다, 진짜 역대급이다 라는 말 항상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그런 레파토리가 없어요. 9회 때보다 훨씬 무난했다 라는 의견이 훨씬 지배적인 여론은 제가 ADSP도 찍고 빅분기도 간략한 총평을 작년부터 계속 찍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시험장에 들어가신 여러분들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번 시험 할만하다 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은 무난했고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60점 넘겨서 합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난이도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있죠. 논란의 문제들. 사실 이거 보려고 이 영상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쵸? 이 논란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시험을 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으로 복원해 주신 거를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나면은 뭔가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빨리 알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표본이 2개 이상인 경우, 뭐 옳은 것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다른 보기들은 뭐 제껴두고 이 두 가지 보기에 대해서 정답이 뭐냐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1번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항상 일치한다. 얘는 점 추정에서 불편 추전량인 거잖아요. 그쵸? 점 추정의 대표적인 값들이 뭐 있어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모평균과 일치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점추정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추정을 공부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으면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출에 내가 봤는데 얘 틀린 보기였다 그때는. 근데 왜 지금은 맞는 거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출은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항상 일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개념이에요. 기대값을 씌우냐 얘가 얘랑 같냐랑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쵸? 얘랑 얘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대값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기대값이 들어가서 확률적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기출은 이게 없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던 거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2번은요 항상 크다 라는 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보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만 들면 돼요? 반례 하나 들어주면 되죠. 제가 반례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모집단에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표본 3개를 뽑았는데 표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3개가 뽑혔어요. 그러면은 얘의 분산 계산해 보고요, 얘의 분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나오냐면요, 얘의 분산은요 8 나오고요, 표본의 분산은요 4가 나옵니다. 이거 분산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표본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보다 항상 크다라는 거 제가 발레 들어드렸죠. 얘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옳은 말이 아니죠. 파생 변수로 활용 가능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정확한 문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개 중에 파생 변수로 활용 가능한 거 하나 고르라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 복원된 문제를 못 보고 대충 이런 식으로만 복원된 것만 봐서, 일부만 복원된 것만 봐서 제가 좀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낸 거고 왜 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 문제를 쭉 보니까 이 문제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파생 변수랑 요약 변수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설명에 대해서 뭐 비교하는 문제, 옳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고르는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먼저 주고 나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의도하는 거거든요. 너 요약 변수랑 파생 변수 구분해서 한번 4개 중에 어떤 건 요약 변수고 어떤 건 파생 변수인지 한번 구분해봐 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뇌피셜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여러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봤고, 물론 저는 빅북이나 ADSP를 출제를 해보진 않았고 앞으로도 출제할 일은 없겠지만 다른 시험들을 출제를 해봤을 때는 수험생들이 의도를 가지고 풀 수 있게 약간 문항 배치 같은 것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얘네 둘은 요약 변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파생 변수는 결국 의미를 부여를 하고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구매 여부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으로 만약에 구매 건수가 0보다 크면 구매 여부가 1이야, 아니면은 0이야, 이런 식으로 논리적 타당성을 세우거나, 혹은 총 구매 금액이 0보다 커, 이런 식으로도 세울 수 있겠죠. 이래서 답은 4번이 그래도 객관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혹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이 그래도 파생 변수에 가깝지 않나. 물론 넓게 생각하면은 2번, 3번도 논리적으로 무언가 수학적 변환을 하니까 파생 변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의 흐름상 파생과 요약을 구분할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구매 여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구매 이력은 당연히 아니죠. 구매 이력은 그냥 구매한 대로 이력이 쭉쭉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대로 들어오는 데이터고, 그래서 저는 구매 여부가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점 추정, 구간 추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누구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시험 보신 분들조차 의견이 나뉘어서 제가 문제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두 개 보기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은 점 추정은 구간 추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보기는 저는 맞는 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 추정은 신뢰 구간으로 정확도를 판단 가능하다 라는 것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면은 점 추정을 통해서 특정 정확히 100% 판단을 못하니까 구간 추정으로 넘어가면서 신뢰 구간으로 정확도를 판단하는 거는 맞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의도상은 점 추정 자체가 신뢰 구간으로 정확도를 판단하냐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점 추정으로 일단은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요 신뢰 구간을 이제 이게 점 추정 값이잖아요. 여기서
구한 다음에 이 구간을 오차로 실내 구간을 구간 추정으로 추정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점 추정 후에 구간 추정을 한다 라는 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맞는 복이고 얘는 틀린 복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히 복원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런 느낌의 문제였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답이 이걸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로 굳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봐도 답 이거거든요, 지금? 그냥 딱 이거 아닌가요? 제 요약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제가 커널 함수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답을 얘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요약 강의에서 다 설명할 겁니다. 얘를 직선이나 평면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얘는 직선으로 안 되고 곡선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커널 함수를 도입을 하면은 위쪽에는 X 데이터들이 남고 아래쪽에는 동그라미 데이터들이 남게 돼서 이러한 직선, 즉 초평면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널 트릭이 없으면요? 선형인 애들밖에 분류를 못해요. 그래서 비선형 변환하는 커널 트릭이 없으면요,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 맞습니다. 2번은요, 독립 변수들을 비선형 변환하면은 분류 효율이 올라간다. 비선형 변환을 하면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들을 비선형 변환을 뭐하러 해요? 어차피 커널 함수가 다 해주는데. 그렇죠? 독립 변수들을 비선형 변환해서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류 효율이 올라가는지도 알 방법이 없고요. 왜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커널 함수가 다 해주니까. 이런 복이었으면 2번은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번이 너무 명확하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의 특이값 분해 차원 축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요약 강의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제 요약 강의들을 좀 보셨겠지만 댓글들을 좀 보니까 제 요약 강의 말고도 인공지능 특강 제가 25개짜리 올려놓은 강의 있어요. 이거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얘랑 같이 공부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24강에서 다이너 처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에 LSA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LSA는요, 특이값 분해 SVD 있죠. 얘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해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차원 축소를 해서 전처리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셨다면 당연히 2번 잘 고르셨을 거고 뭐 주성분 분석 이런 거는 텍스트 데이터를 차원 축소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책에도 잘 없었을 거고 이래서 생소하셨겠지만 제 강의를 같이 보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 관계시각화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제 요약 강의도 그렇고 다른 책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4개다. 요 4개가 다 관계시각화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왜 근데 답이 다들 파이 차트라고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가장 옳지 않은 거. 객관식은 제 요약 노트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얘네 다 관계시각화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옵니다. 이게 그 데이터 자격 검정, K데이터 거기서 시험 범위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공시한 거예요. 이거 올려놓은 건데
시공간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K데이터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맞춰서 여러 차트들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시공간 시각화에는 당연히 시간이나 공간에 관련된 시각화가 들어갈 거고 비교 시각화에는 비교할 수 있는 시각화가 들어가니까 사실 뭐 비율 시각화라든지 수량 시각화라든지 분포 시각화라든지 시각화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각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율 시각화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을 할 때는 변수 간의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시각화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책들이 그렇게 쓰여진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이거 다 그냥 이런 구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원래는 이렇게 세분하게 구분할 수도 있고 저희랑 같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본 책에는 혹은 내가 본 자료에는 관계 시각화로 이 네 개가 다 있어. 그러면은 가장 옳지 않은 거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캐터 플롯이나 버블 차트나 히트맵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파이 차트는 비율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파이 차트구나 라고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객관식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차트다 라는 게 답이 되는 거고 그냥 관계 시각화를 통짜로 이렇게 외워버리면 당연히 안 되고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의 3과목이 시각화인데 여기서도 정말 많이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 아마 계시긴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시각화 쪽은요 센스의 영역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10회 끝나신 분들 뿐만 아니라 11회, 12회 계속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도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시각화는 센스의 영역이 필요가 해요. 그래서 얘네가 무조건 관계에 딱 들어간다. 버블 차트가 관계에 딱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안 되고요. 파이 차트가 관계에 딱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비율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분포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파이 차트도 수량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각화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 이 차트가 관계 시각화에 들어가냐, 비율 시각화에 들어가냐, 수량 시각화에 들어가냐 라는 것들은 항상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쪽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무조건 딱 그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차트가 어쨌든 정답이고 얘기한 김에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4월 9일까지 지금 접수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분석 기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은 2, 3과목은 조금만 공부해도 2과목이 데이터 관련이고 3과목이 시각화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2, 3과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경영, 경제, 기획 이쪽을 공부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쪽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계시면요. 1과목이 경영 일반이거든요. 그 경영 일반도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하나 더 쉽게 얻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 달 4월 26일 시험인데 필기 시험이거든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 아답터 플랫폼에서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지금 40% 할인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자격증 하나 더 얻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로 제가 그냥 잠시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본인이 경영 쪽 잘 모르신다 하셔도 어차피 2, 3과목이 잘 되었기 때문에 1과목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자격증 하나 더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잠시 홍보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무난했다. 시험은 무난했고 이 시각화 쪽 관련해서는 저도 일단은 시공간이랑 관계랑 비교 이렇게 세 가지로만 K데이터에서 공지한 이 세 가지로만 분류를 했는데 요약노트에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의 시각화 파트처럼 좀 많이 세분화를 좀 시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